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녕. 안녕, 반가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중세국어의 의문체계 복습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복습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의 의문 체계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의문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맞아요. 자음. 우리 이 한글,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때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음을 만들었을 때 이 감, 나무, 사이라고 하는 기본자를 무슨 원리로 만들었다 그랬었죠? 상형의 원리. 그렇죠. 상형의 원리.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혀의 모양을 따서 기역과 니은, 그리고 입술의 모양을 따서 미음, 그리고 이 치아의 모양에서 시옷을, 그리고 목구멍의 모양에서 이응을 만들게 돼요. 이 기본자에다가 더 획을 추가해서 가획의 원리로 다른 자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형태는 그대로인데 획이 더 추가되면서 다른 발음이 된단 말이죠. 봐봐요. 이렇게 되면은 획이 하나 추가되면 뭐가 돼요? 그죠? 키읔이 되죠. 키읔. 자, 이렇게 획을 추가하면 디귿, 그리고 이렇게 획을 추가하면 티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획을 추가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비읍. 반대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네, 피읍이 되는 것이죠. 피읍. 요렇게 획을 하나 추가하면요, 지읒이 되고, 요렇게 획을 추가해주면 치읒이 됩니다. 이응은요, 요렇게 획을 추가해주면 무슨 히읗이 돼요? 여린 히읗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오늘날까지도 사용하는 무엇입니까? 네, 히읗이 되는 것입니다. 가획의 원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가획의 원리랑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또 만들어준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은 다른 원리로 만들었다. 이체자라고 불려지는 친구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요, 누구누구가 있어요? 네, 리을, 그리고 반치음, 즈, 발음이 되는 반치음, 그리고 그렇죠. 예디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를 지난 시간에 짚어드렸었는데요. 바로 여기와 여기예요. 선생님, 이응도 있고 예디응도 있네요. 그쵸? 자, 현대국어를 떠올려봐. 현대국어에서 이 이응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는데, 초성에서 올 수도 있고 종성에서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초성에서의 이응은 의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네, 없어요. 하지만 종성에서의 이응은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치면 우리 ng 발음이 되는 거예요. ng가 이제 이응 발음으로 되는 거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뭐 hanging, 뭐 going처럼 이응 발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종성 자리에서는 의문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있잖아. 중세국어에서는 이 이응이 종성 자리로 와도 발음되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것이긴 한데요. 종성 자리에 와도 읽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종성 자리에서 이응을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이응을 쓴다. 이 이응이 뭐라고? 예디응이다. 꼭지 달린 이응, 예디응을 사용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연음되는 과정에서 이 예디응이 초성 자리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모음 한번 떠올려 볼게요. 모음의 기본자도요,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천지인의 원리, 상형의 원리로 천지인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기본자가 아래야. 뭐라고요? 네, 아래야. 그리고 땅지를 본따서 그리고 사람 인의 모양을 본따가지고 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야, 땅. 그리고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죠?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 인. 이 기본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합성의 원리.
합성의 원리로 모음을 더 만들어주게 되는데 처음 만드는 친구들을 우리가 맞아요. 초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만드는 친구들을 네, 제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출자, 제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출자 친구들 누가 있을까요? 아, 어, 오, 우 이렇게 기본적인 친구들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아래와 으와 이 그리고 초출자로 만들어진 아, 어, 우, 우는요.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무슨 모음이라고 할까요?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은 오늘날의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단 7개뿐이다. 자,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은 몇 개예요? 아니고 10개, 그쵸?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만 전설모음 5개, 후설모음 5개씩 해가지고 10개. 그 중에서 중세국어에서는 7개만 쓰였었다. 이거는 선생님이 왜 여기에다가 적어놨는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획을 더 추가를 한, 합성을 하게 돼서 만들어진 제출자 친구들, 야, 여, 요, 유가 있겠습니다. 야, 여, 요, 유의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모음을 왜 갑자기 이렇게 나눠 놓냐? 단모음을 중세국어에서는요, 또 한 번 더 나눠줘요. 어떻게? 양성모음, 음성모음으로 구분을 지어준단 말이야. 자, 도여봐. 아래 아자는요, 양성모음일까요? 음성모음일까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 수업을 굉장히 똘똘하게 잘 들은 거죠. 아래 아는 양성모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서가 음모음은요, 무슨 모음일까요? 영겁의 시간이 지나고 맞아요. 음성모음이 되겠습니다. 음성모음. 자, 그래서 아, 오까지가 이 양성모음이고요. 어, 우는 음성모음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단모음을 7개라면서요. 맞아.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네. 누구야? 중성모음. 이 친구, 그쵸? 이 친구가 들어가지 않아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성모음, 중성모음, 그리고 음성모음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들었다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왜? 중세국어의 음운변동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날에는 지켜지지 않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것 또는 오늘날에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세국어 시기에는 지켜졌지만 오늘날 지켜지지 않은 거 바로 모음조화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모음조화 들어봤어 얘들아? 얘기했는데 다들 그게 뭐야? 라는 눈으로 쳐다봤었잖아. 그쵸?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철저하게 지켜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 지켜졌냐? 이 모음조화라는 건 양성모음이 오면 그 뒤에는 무슨 모음이 와야 돼? 양성모음이 와야 돼. 자, 음성모음이 오면 그 뒤에도 무슨 모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음성모음이 와야 되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가다에서 가라고 하는 어감과 아도 뭐예요? 양성모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양성모음으로 맞춰주고 오늘날에는 여기에서 동음이 탈락되면서 어떻게 해줍니까? 가라고 해주는 것이죠. 그쵸? 자, 쓰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의 이 어간이 되는 쓰와 어라고 하는 모음이 더해지는데 왜 어라는 모음이 더해졌냐? 둘 다 무슨 모음이다? 음성 모음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음모음이 탈락하면서 뭐라고 해요? 라고
부르고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라는 게 첫 번째 의문 변동 현상의 포인트였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잘 지켜지려고 했었던 현상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다? 구개음화입니다. 여러분들 구개음화는요, 의문 변동 현상 중에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교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개음화. 자, 구개음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구개음화가 뭐였죠?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 자, 치조음인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이 디귿과 티읕이 형태소의 경계에서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 대표적으로는 해돋지, 구지, 가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쇠부치 이런 것들이 구개음화 현상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러한 구개음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오늘 배우겠지만 여기 옆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는데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야, 얘들아.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발음되는 그대로를 적는다는 거죠. 그죠? 발음되는 그대로를 적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걸 보고 선생님, 우리도 굿이라고 적고 발음할 때 굳이라고 적는 게 의문 변동 현상이잖아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구개음화가 안 일어났다라는 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지 맙시다. 왜? 발음되는 그대로를 적었다는 거니까요. 자, 예시를 들면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거제 훈민정음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내 뜻을 펴디 못하고 펴디 이거 오늘날 뭐라고 읽어요? 그렇지, 오늘날에는 펴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붓켜 이 켜가 반모음 이 플러스 어잖아, 그렇지? 반모음 이 플러스 어니까 켜가 되는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읽는 거야? 그렇지, 부처라고 읽는 것이야. 이를 통해 가지고 구개음화가 철저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비슷한 예시 또 하나 있죠. 뭐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한자어의 초성 자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을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음 법칙마저도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님금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님금, 오늘날엔 뭐라고 해? 임금이라 그러죠. 혹은 니르고저, 니르고저. 이 니르고저도 뭐예요? 이르고자 하는 이런 표현에서 중세국어 때 이 두음 법칙이 엄청 철저하게 지켜졌던 건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네 번째 원순 모음화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근대 국어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생겨난 개념인데요. 원순 모음화는 양순음 친구들 있잖아. 이 양순음인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무슨 특징이 있어요?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발음되는 소리라는 특징이 있죠? 이 친구들 다음에 중성 자리에 음모음이 오게 됐을 때 이 음모음을 무엇으로 바꿔가지고 소리를 낸다? 우로 바꿔가지고 원순, 동그랗게 말리죠, 입술이. 그래서 음모음으로 바꿔주는 이 원순 모음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물을 물이라든지 풀, 그리고 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원순 모음화가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선생님이 10분인가요? 네, 10분 만에 바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진도가 되겠습니다.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챕터 2.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입니다.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 자,
첫 번째는요, 이어적기를 냈다. 이어적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리 나는 그대로를 적어주는 게 이어적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적기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했을까? 연철이라고 해주는데 비슷한 어휘로 무엇이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연서랑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연서법은 뭐였어? 자음을 세로로, 그치, 가로가 아닌 세로로 나열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비읍이응, 피읍이응, 미음이응, 쌍비읍이응. 이거 우리가 무슨 글자라 그랬죠? 순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순경음은 근데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선생님, 그럼 금방 사라지는 소리까지 우리가 왜 다 배워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지?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이 소리 낼 수 있는 모든 이런 말들과 소리들을 다 문자로, 이렇게 글자로 표기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한 이제 이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이, 창조 정신이 이러한 순경음에서도 나타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다시 연철로 넘어와요. 연철은요, 발음되는 그대로 적는 것이에요. 발음되는 그대로 적는다. 오케이? 이해되셨을까요? 발음되는 그대로를 적어서 소리 나는 대로 받침 소리가 있을 거 아니야. 종성 자리에 소리 나는 대로 받침 소리 뒤에 초성에다가 이 자음을 옮겨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음절에 초성 자리에 초성으로, 뒤에 음절 초성으로 옮겨 발음한다. 옮겨 적는다. 발음하고 똑같이 적어주는 것까지 하는 게 바로 이어적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 아자,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보여봐. 소름. 소름. 뭐라고 읽어볼까? 사람 좋아요. 사람에다가 이제 이 주격조사 이를 붙여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발음해보세요. 사람이랑 이잖아. 같이 이어서 발음해보세요. 하나, 둘, 셋. 사람이. 그치? 사람이. 이렇게 발음이 되죠. 어떻게? 사람이. 라고 발음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고 발음이 되는 이거를 그대로 적어준다는 거야.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연철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발음되는 그대로를 적어준다.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없다에서 업이라고 하는 어간과 이를 가지고 왔어.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없이 이렇게 발음이 될 거 아니야. 표기 어떻게 될까? 없이. 없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없이.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다.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 이어적기. 근데 이 이어적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고. 중세국어의 이어적기 변화. 어떻게 변화를 하냐? 중세국어 때는 말 그대로 이어적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근대국어로 넘어오게 되면서는요. 이렇게 되면은 말의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치? 발음대로 적으면은 이게 종성 자리에 있었던 말이 옮겨간 건지 뭔지 잘 알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 종성 자리의 자음을 한 번 더 중첩시켜서 적어주는 거듭적기.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처럼 의미다리로 끊어서 적어주는 끊어적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적기는 우리가 뭐라 그래? 연철. 거듭적기는 중첩되어서 적는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중첩되어서 적는다?
중철. 끊어적기는 오늘날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분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적기 한번 볼게요. 이어적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쓴다고. 사람이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근데 거듭적기를 하면은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초성으로 옮겨 적게 되는 뒤에 음절에 이 종성자리 받침이 한 번 더 쓰여진다. 사람이 이렇게 써진다. 오케이? 사람이 중첩되어가지고 적혀진다라는 거. 그리고 끊어적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끊어서 적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붙여쓰기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띄어쓰기, 막 받아쓰기 같은 거 하면서 띄어쓰기 제대로 안 하면 막 틀렸다고 막 해가지고 속상했었던 경험 있어요? 선생님도 띄어쓰기를 잘 몰라가지고 어릴 때 그냥 조금이라도 띄어야 되는 말 같으면 다 띄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띄어쓰기를 너무 자주 한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너 왜 이렇게 모든 말을 다 끊어가지고 띄어서 써? 그러니까 쌤 근데 이거 다 띄어서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구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띄어쓰기 제대로 못한다고 혼날 때 있잖아. 띄어쓰기를 잘해야지. 띄어쓰기 안 하면 혼나잖아. 근데 반대로 붙여쓰기 했다고 막 칭찬받진 않죠. 그쵸? 붙여쓰기?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해야지. 띄어쓰기랑 반대되는 건 붙여쓰기야.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이렇게 무엇을 하지 않았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글 전체에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글 전체에 띄어쓰기가 없다. 라는 거. 띄어쓰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중국의 황제가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선의 임금이 언급이 됐을 때는요, 띄어쓰기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세 번째부터는요, 짜잔. 세 번째부터는요, 또 이제 재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팔종성법이에요. 팔종성법. 종성이라는 말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음절의 끝소리죠. 음절의 끝소리 하니까 생각나는 음운변동에서 배웠었던 뭐 법칙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었었죠. 그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야?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는 대표음 몇 개로만 한정한다? 그치, 7개로 한정한다라는 거죠. 7개. 자, 7개가 뭐였어요? 가느, 다란, 물, 방, 까지 해가지고 7개가 되는 거죠. 그쵸? 기억났죠, 이제? 자, 7개의 대표음으로만 발음을 해주는 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중세국어 시기에는 7이 아니라 8종성법이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다시 주목. 상형의 원리와 가액의 원리, 이 체자의 원리를 봤을 때, 선생님, 뭐가 추가된 걸까요? 하나가 더 추가되잖아, 대표음이. 가느다란 물방울까지는 똑같아. 근데 중세국어 때 하나의 대표음이 더 추가되는 거야. 뭐가 추가됐을까? 우석이가 대답해볼까? 무슨 자음이 추가됐을까? 뭐가 종성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었을까? 예린이는 뭐가 추가됐을 것 같아요? 아주 정답입니다. 바로 첫 번째 시도만에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시옷입니다. 시옷. 가느다란 물방울에다가 시옷이 추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요 시옷도 종성 자리에서 발음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현대국어와 비교를 하면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디귿과 시옷이 종성 자리에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겠다.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하면요, 종성자리에서 디귿과 시옷은요, 구별되지 않죠. 그쵸? 시옷이 무엇으로 발음돼요? 디귿으로 발음되잖아요. 그쵸? 낮다, 낮다. 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팔종성법도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발음되는 그대로를 적어주는 게 연철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팔종성법, 여기에서 발음될 수 있는 받침이 종성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용비어천가 배웠을 때 지읒도 받침에 있는데? 약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이렇게 팔종성법대로 받침 소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로만 이렇게 받침이 되어준다라는 건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팔종성법으로 받침이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의 표기와는 달라지는 친구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높고, 높고. 근데 피읍은 종성 자리에서 발음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피읍을 뭘로 바꿔줘야 될까? 그렇지. 비읍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피읍을 우리가 중세국어 시기에 쓸 때 어떻게 썼다? 그렇지. 높고 라고 썼다는 거야. 높고 라고 썼다. 그럼 놓고 하니까 이것도 생각나네. 놓고. 이거 히읗이거든요. 놓고. 이거 오늘날에는 이제 축약이 이루어지면서 놓고 라고 읽겠지만 이 중세국어 때는요. 어떻게 썼을까? 맞추는 사람에게 소정이 아닌 큰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고를 어떻게 표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표기를 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놓고를 뭐라고 표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가지셨나요?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표기했을까요? 놓고 받침 없이 키역으로 이제 코 기역 받침 놓고 치읓 시옷 놓고 오 이렇게 썼습니다. 노쌉고 라고 썼습니다. 맞출 일이 없다는 것을 선생님이 염두에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돼요? 자, 설명을 해야겠죠. 노타의 어간이 되는 이 녹과 선어말음이 삽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가 붙습니다. 그래서 노삽고 해가지고 노삽고 어차피 히읗은요 여러분들 종성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빠지는데 자 우리는 요 놈이 궁금하다 이거지. 얘는 대체 누구냐고. 그치? 이 친구는 누구냐면은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중세국어에서는요 이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이 선어말 어미에서 실현이 되는 게 가능했어요. 현대국어와는 다르죠. 그래서 잡, 이라고 하는 요 친구들, 세 친구들이 바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되겠습니다. 객체 높임의 대상을 대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객체 높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에 있는 목적어나 아니면 부사어를 찾아야 돼. 목적어와 부사어의 대상을 높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삽고 했을 때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서 존재하는 이 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써볼 건데 잘 봐봐요. 중세국어 시기에 이렇게 표기했었던 게 있어.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요즘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글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연 친화적으로 자란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엄마 세대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 이건 뭘까요?
정답입니다. 꽃입니다. 꽃을 봇이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이거 지읒이잖아, 얘들아. 지읒 그대로 표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이 팔종선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표기해 줬을까?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생각해봐. 뭘로 표기해 줬을까? 뭘로 표기를 해줬을까? 그렇지. 시옷으로 해줬겠죠. 자, 그래서 이 곳은 표기를 할 때 곳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그래, 알겠어. 이렇게 곳이라는 이 체언이 오고 나서 그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게 됐어.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